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 사이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가 이어지며 우리나라 증시도 내년까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거래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정감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설 안전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안건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예상되는데요. 주민부동산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는 건데요. 똑같이 인플레이션 곡포를 겪고 있는 한국은행도 물가 잡기냐, 경기 방어냐 이 선택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다. 고통 없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말입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8%대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릴 때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말 4.4%, 내년 말 4.6%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선언하면서 물가 관리를 맡은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를 24년 만에 최고조로 예측한 상황이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와 가계 소비 타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가 상승을 놔두면 사람들의 구매 여력은 감소하는데 이는 내수 위축과 기업 일자리 감소, 다시 소득 하락의 악순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환율은 오늘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한 상황. 환율이 뛰면 국제 곡물 가격과 원자재 값 등 수입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미국이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 인상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한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미국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고강도 긴축 행보에 국내 증시에도 먹구름이 짙게 깔린 모습인데요. 변동성 확대 속 내년까지는 유의미한 반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2332선, 코스닥이 751선에 마감했습니다. 장막판 낙폭을 축소했지만 코스피는 0.63%, 코스닥은 0.46% 빠졌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건데 불과 반년 만에 금리를 3%포인트나 올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고강도 긴축 행보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잡기가 최선이라며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어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도 먹구름이 잔뜩 낀 모습입니다. 증권가는 올해 안에 국내 증시의 회복세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합니다. 코스피는 2300선 지지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환율은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주식 비중 축소와 현금 비중 확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이 유의미한 반등을 하는 시기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 이제 늦춰야 될 것 같고요. 한 단계 시장이 레벨 다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현금을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 한편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살펴보면 미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 내년은 4.6%로 예상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의 전격적인 규제 완화에 반색했던 부동산 시장이 미국에서 들려온 자이언트 스텝 소식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대출 금리가 워낙에 빠르다 오르다 보니 규제가 사라진다 한들 거래가 살아나길 기대하기 어려운 탓인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규제 완화 볕이 드는가 했더니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뒤따라 오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더 뛰어올라 주택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거래 절벽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이제 금리 수준이라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계의 자금 소요 과정에서 DSR 해제 안에서는 한도가 축소되는 이슈로 작동을 합니다. 고금리 앞에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반등 기대감은 무색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중 4곳을 해제하고 조정 대상 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15억 원 초과주택을 구매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 속에 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집을 살 수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이미 금리가 높아진 상태라 일각의 기대와 달리 애초에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 정상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조정될 경우 그간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가계의 신용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주는 고환율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자이언트 스텝에 통화긴축 우려가 확대되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에 대비 15.5원 오른 1,409.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증시에선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현대차는 2.38%, 기아는 2.33% 오르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두 종목을 포함한 KRX 자동차 지수도 KRX 섹터 지수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달러 기조의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사들이자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증시를 1조 8,633억 원을 팔아치웠지만 현대차는 2,062억 원, 기아는 1,06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김진호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2분기보다 환율 상승에 3분기 더 높은 실적이 기대된다며 환율 효과 이외에도 기저가 낮아지는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만큼 두 자릿수 판매 성장률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러시아의 군 동원령 선포에 따른 유가 상승 기대감에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석유와 중앙에너비스가 각각 7.69%, 4.44%씩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흥구석유,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강수해 두며 에너지주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한 부분적인 군 동원령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 1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의 최대의 과제인 부동산 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설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선 건설안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안건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부동산 이슈는 국민적인 현안이다 보니까 국토위 국감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하나하나 살펴주실까요? 네, 먼저 일정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국감은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국토위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시작으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총 31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 위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관련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데요. 250만 이상 가구 공급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도 질의 대상입니다. 서울의 경우 도심 고밀 개발 등으로 인한 공급책이 관건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심입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던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시행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제초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조합원별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보유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적용되는 10에서 50% 이상의 부과율이 적정한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부과율을 누진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선 일기 신도시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가 대통령실, 국회 찾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일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생겼었습니다. 당초 원 장관은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임기 내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등 원성이 커지자 계획 수립을 앞당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 거주민들로 이루어진 재건축 연합회가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찾아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정부 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히는데요. 일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위해선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검토될 수 있는 만큼 리모델링이 가능한 등급 기준 완화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사안들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정비사업 관련된 규제 완화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집중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안전 문제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런 요구도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역시 안타까운 건설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적으로 시행한 이후 삼표 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망 사고, GTX A 노선 공사 현장 사망 사고 등 여전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 보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규정 강화와 정부의 현장 점검 및 궤도, 건설 노동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자연재해의 예방대책 강구를 위한 열띤 토론도 예상됩니다. 또 주택 공급 관련된 청약제도,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에 대한 공급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약 50만 가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또 주택 청약 제도와 관련해 잦은 규정 변경과 부적격 당첨 사례 발생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전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정 청약과 관련해서는 제재 강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최근 또다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깡통전세 관련 논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금리 인상 이후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첫 번째 국감인데요. 어떤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가 마련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이자 첫 세단형 전기차인 아이오닉 6가 눈길을 끌고 있죠. 1회 충전으로 500km대 주행이 가능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아이오닉 6를 직접 시승해봤습니다. 매끈한 유선형 디자인이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전장은 길고 전고는 낮아 날렵한 이미지가 강조됐는데 전폭은 준준형 SUV와 비슷해 쿠페형 스타일을 연상케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출시한 첫 세단형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입니다. 아이오닉 6는 부드러운 외관과 달리 높은 주행 성능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구현했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524km로 현대차의 전기차 중 주행 거리가 가장 깁니다. 기본형 모델의 경우 전기 소비 효율이 6.2km/kWh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유선형 디자인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휠갭 리듀서를 적용했고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리어 스포일러, 공력 휠 등 여러 최적화 아이템을 통해서 현대차 역대 최고 공기 저항 계수인 0.2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실내 공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양끝으로 최대한 늘려 넉넉한 공간성도 갖췄습니다. 일반 시트 대비 약 30% 얇은 전기차 전용 슬림 디자인 시트를 장착해 실내 공간도 여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오닉 6는 사전 계약 첫날 계약 대수가 37,446대를 기록하면서 아이오닉 5가 보유한 국내 완성차 모델 역대 최다 첫날 사전 계약 대수 기록을 1년 반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스탠다드, 익스클루시브 모델 등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나라의 건축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매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인데요. 영화를 상영하기에 앞서 오늘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27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제1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열립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나라의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아시아 유일 건축영화제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이 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건축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이해를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커넥티드라는 주제로 15개 나라 24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번에 이제 주제가 커넥티드인데 말 그대로 그간 단절돼 있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또 사람과 사회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다시 복원하고 새롭게 정립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반스케이프 섹션에선 건축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과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우리가 겪는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드러냅니다.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인 커넥티드 의미답게 관객과의 대화,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합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건축계, 영화계, 문화예술계 전문 인사들을 초청해 상영작에 대한 이해를 돕는 관객과의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은 현재 국내 건축 문화를 이끌어가는 건축사들을 초청해 시의성 있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는 이벤트입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다음 달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24편의 건축 관련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며 사이버 폭력이 더욱 기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사이버 폭력 피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어른들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우리 청소년 10명 중 3명은 학교 밖 폭력으로 불리는 사이버 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사이버 폭력 피해율이 역대 최고치인 31.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교육 환경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푸른나무 재단에 따르면 SNS, 랜덤 채팅, 배달 서비스, 중고 거래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주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접적인 학교폭력은 줄어들었지만 학교폭력의 형태는 간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학교폭력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푸른나무 재단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주변 어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비교사와 학교폭력 전담교사, 학교 전담 경찰관 등 주변 어른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이버 폭력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어른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한편 푸른나무 재단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방관을 멈추자는 퍼포먼스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은 절기상 추분인데요. 내일은 낮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이후 점차 맑아지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내일 아침에서 낮 사이에 하늘이 흐려지면서 5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은 낮 동안 흐리거나 구름 많겠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충청 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충청 지역에도 낮 동안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으니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16도, 인천 18도, 청주는 17도로 오늘보다 2도 이상 더 높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은 23도를 보여 일교차는 오늘보다 작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1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아침 기온이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속초와 강릉 25도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일교차는 오늘보다 작겠습니다. 아침에 광주 17도,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2도 이상 높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25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고 남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3.5m, 동해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하늘에는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은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